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수사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이제 진짜 계절의 여왕 5월로 들어섰어요. 전 그냥 뭐 계절이 좋으면 그냥 하여튼 뭐 노래 제목 같이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었던 거라서 전 그냥 괜히 좋아져요. 사실 여러분들도 5월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들이 메일 주셔야지만 돼요. 메일 안 주면은 저희 뭐 갖고 방송해요. 그런 거 있잖아. 손은 누가 키워요. 여러분이 메일 주셔야지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또 혹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무료 강연이면은 뭐 어머님 아버님들 전기장판 옥장판 그죠? 아니면 기가 막힌 보험 상품 있습니다. 여기서만 특가로 합니다. 아니면은 요번에도 그런 거 있더만 어디에 가면은 무슨 알뜰 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내가 귀찮아서 못해.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고 와서 재밌게 듣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 걸로 잘 만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출발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당첨됐을까요? 고려 아연입니다. 예, 고려 아연. 정말 시끄러운 회사죠.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 모르시는 분 별로 없지 않을까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반장 나름대로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그래도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죠? 1974년에 세워졌어요. 특히나 아연하고 나베, 비철금속이라 그러죠. 이거를 재련하는 회사로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연은 주로 어디 쓰이는지 알죠? 철강 같은 거 부식하지 않게 이거 비 이런 데 하면 부식되잖아요. 그죠?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제로 쓰이는 게 아연이에요. 이 철강 같은 거 부식하는 거 이렇게 피하냐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일본 가보신 분들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 이렇게 철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호등 유심히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은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돼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지색, 흰색 요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 까져 있어요. 그래서 녹슨 철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은근히 멋있더라고. 여러분 안 멋있어요? 저만 그랬나? 빈티지 있잖아, 빈티지 스타일. 일본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역사나 이런 걸 또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은근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납은 여러분들 어디다 많이 쓰신지 아시죠? 예, 자동차 모시는 분들 납축전지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그게 납축전지잖아요. 거기에 많이 쓰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아연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약 90%. 다른 데도 조금은 하긴 하지만 사실상 고려 아연이, 그래서 이름도 오직하면 고려 아연이잖아요. 고려 아연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요. 금값이나 은값 이런 거 할 때 얘네들 주가가 옛날에는 조금씩 혜택 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왜냐면 이 아연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재련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요,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같이 생산이 돼요. 귀금속 관련돼서 그런 값이 좀 변경될 때 고려아연이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출 비중을 보면요, 확실히 아연이기 때문에 아연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아연이 옛날에는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연이 한 30% 정도 돼요. 아연. 그럼 얘네 아까 납 얘기했잖아요. 납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면요, 납이 한 18%? 아까 제가 부산물로 금이나 은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금이 한 10%? 은이 여러분들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은이요 거의 아연하고 삐까삐까합니다. 은이 30% 내외예요. 그러니까 실은 고려아연 하면 사람들이 아연하고 납으로 거의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실은 고려아연 하면 아연하고 은이 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삐까삐까해요. 은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동이 이제 한 5% 내외, 그다음 기타 이렇게 좀 있는데요. 얘네들은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게 얘네들의 주업이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고려아연의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고려아연이 은근히 큰 그룹이에요. 자회사나 종속회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거의 한 80개 가까이 돼요. 엄청 많죠. 여러분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80개라는 건 큰 숫자예요. 대표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썬메탈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얘네가 건축자재하고 건설 재료하고요, 도금용
아연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고요. 케이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철금속 얘네들이 하잖아요. 그거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거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회사가 얘네들의 캠코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캠코가 아니에요. 한국 그 자산관리공사를 캠코 불렀잖아요. 아니라 얘네 자회사 중에 캠코라고 있어요. 얘네 2차 전지 소재 쪽을 합니다. 아, 2차 전지 소재? 근데 이게 뭐 2차 전지 지금 막 간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아, 근데 이따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자회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비철금속이고 막 이런 금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값 여러분들 우리나라 마음대로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아연값도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정해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국제 금값 이런 거 막 보면은 뭐 그 국제 금값 지금 얼마나 뭐 파운드당 얼마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비철금속이나 이런 애들은요, 국제 시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얘네들 뭐 은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하면은 항상 뭐 관련주로 나오고 막 이랬다 그랬죠? 왜냐? 은값이 국제적으로 오면 얘네들이 재고 자산을 들고 있잖아. 재고 자산이 어떻게 돼요? 평가 늘어나죠. 은이 3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은이 예를 들어 100kg 들고 있었다고 칠게. 근데 은이 예를 들어서 키로당 1달러로 그냥 쳐볼게요. 그럼 100kg를 들고 있었으면 얘네들은 100달러라고 쳐요. 근데 6개월 뒤에 이게 더블로 올라갔네, 은값이? 그러면 얘는 계속 100kg를 들고 있는데도요, 이 자산이 평가받을 때 200달러가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100달러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귀금속값 올라가나 비철금속값 올라가면은 고려아연이 항상 나오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은 주가에선 그게 굉장히 크게 많이 반영될 것 같죠. 거의 반영이 생각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은 게,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재고자산 평가 이게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래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막 시세를 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나 은값 어때요? 괜찮잖아요. 예, 금값 뭐 사상 최고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자기네 장사하는 부분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얘네들 하면은 뭐니 해도 아시죠? 예, 바로 이 사건. 예, 이 사건 아시죠? 뭐예요? 경영권 분쟁이었죠, 작년에. 경영권 분쟁으로 뭐 난리도 아니야. 메인 뉴스로도 나왔잖아요, 거의.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아주 시끄러웠었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 쪽은 여러분들 이 회사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 그 경영권 분쟁이 두 회사 영풍하고 싸운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회사가 맨 처음에 장병희 회장님인가요? 그분하고 최기호 회장님 이 두 분이 동업을 하면서 회사를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74년에 고려아연이 생기면서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이 갖고 장씨 가문은 영풍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경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논현동 쪽에 그 보면은 영풍그룹 거기에 보면 뭐 그 고려아연하고 같이 막 뭐 그 본사가 있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같이 막 나눠 쓰고. 왜냐면 얘네들은 한 몸이었어요. 제가 업계 들어와서 한참 동안도 고려아연하고 영풍은 따로따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이코르를 생각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이 경영권 분쟁의 이 시작의 씨앗은 실은 얘네들 요번에 붙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얘네 경영권 분쟁의 씨앗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순환 출자 있죠? 순환 출자. 이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재벌 그룹이나 큰 그룹 등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인 거 아시죠? 이거를 정부에서 막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주사라는 게 우리나라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그죠? 홀딩 컴퍼니. IMF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뒤었잖아. 서로 요만큼 해가지고 서로 다 순환으로 묶어가지고 그룹이 진짜 갖고 있는 돈은 한 1억밖에 아니라고 쳐? 그럼 이렇게 순환 출자로 해서 이게 막 100억의 효과를 내버려. 막 서로 돌리는 거지,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 출자를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이요, 설인상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설인상사라는 회사는요, 다시 영풍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영풍은 다시 고려아연을 지배해요. 이게 이렇게 순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지배 구조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마 그대로 순환 출자로 돌아가게 했으면 어쩌면은 이 고려아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까지 쭉 그랬거든요. 뭐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우리 농민 봉기나 뭐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지주들은 그냥 앉아서도 땅이나 좀 빌려주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다 뜯어먹고 에이 못 살겠다 엎어보자 막 이런 게 농민 봉기였잖아요. 혁명운동. 아까 말대로 고려아연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는 장사예요. 국가기관산업 비스무리해요. 문제는 뭐냐면 영풍은 얘네보다 그렇진 않아요.
옛날엔 장사가 잘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얘네들이 장사가 굉장히 안 됐어요. 그건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5년 동안 고려아연에서 배당금만 5,400억을 받았다고 그러죠. 1년에 가만히 앉아서 거의 1,100억 원을 계속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 지분 들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얘네는 우리 지분 갖고 있다. 아 뭐 그게 자본주의고 뭐 그게 주식회사의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여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 고려아연 3세 그 최은범 회장이 회사를 이제 딱 회장으로 물려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이런 의리를 지키고 좀 그랬지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삼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맨 처음에 이병철 회장 딱 했을 때 이병철 회장 가신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다 내보내고 막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들었으면서 또 이건희 회장이 가신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낙 물갈이는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최은범 회장도 이제 자기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 자기 지분을 늘려간단 말이에요. 우호적인 애들한테 유상증자하고 회사들한테 자기 지분을 점점 늘려가니까 영풍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불안한 느끼잖아요. 그래서 영풍이 이거 봐라? 그럼 우리도 지분 늘릴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분 늘리는 싸움이 붙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바로 영풍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돈이 좀 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유명한 MBK하고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좀 싸움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갭으로 빵 하고 떠버렸잖아요. 9월에 사모펀드 여기에서 이게 MBK가 등장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빵 하고 그 다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왜 그래요? 3월달 주총인가요? 거기서 최윤범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또 문제는 뭐예요? 최윤범 회장이 그때 자기가 더 우호적 지분 많이 하려고 기습적으로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고려한도 운신의 폭이 없단 말이야. 영풍은 어떻게? MBK. 사모펀드는 공공의 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예, 홈프로스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MBK도 이제 영풍한테 이 고려아연 사태에 이거 지금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에서 이렇게 지분 경쟁이 붙던 애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 최악의 악재를 맞은 겁니다. 왜냐면 얘가 올라온 거는 보세요. 왜 그랬어요? 싸움을 붙여서 싸움이잖아.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며. 자기만 아니면. 그 싸움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싸움을 하기가 어려워요. 선수들이. 두 선수들이 이제 다 다쳐 있어.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다쳤다고 쳐봐. 그럼 싸움이 되질 않는데 그럼 뭐야? 에이 재미없네. 그리고 구경꾼들 어떻게 돼? 다 흩어질 거 아니야. 바로 지금 고려아연이 그 짝이 난 겁니다. 얘네들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아마 굉장히 서로 크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이 지분 경쟁 싸움으로 뉴스에서 며칠 동안 그때 막 주요 뉴스로 계속 때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회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여기가 삼성입니까? 여기가 현대입니까? 여기 그런 대기업 아니에요. 재벌그룹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알찬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과연 사회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뉴스를 계속 지탄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과연 이 회사 사이즈에서 감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겁 잔뜩 먹었을걸요, 회사도. 제가 봤을 때 고려아연 아마 다시는 또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캠코 잠깐 얘기했잖아요. 2차전지. 얘네는 잘하는 건 재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재련소를 2차전지에서 무조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니켈이죠. 니켈. 얘네는 니켈 재련소를 이걸 얘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올인원 재련소를 한다는 건데 2차전지가 지금 뭐 때가 때이니만큼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얘네들 이 미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외에도 뭐 그린 수선이 하고 뭐 안정적인 뭐 자원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그 MBK 들어오면서 여기 차트를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바로 갭 떠버렸죠. 그리고 얘네 아직 갭을 하나도 안 메꿨어요. 거의. 빨간색 뭐 여기 보이시죠? 거의 하나도 안 메꿨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99.9% 메꿀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또 내려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고려아연에 물타기 하신 분들 은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왜 물타기 한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지분경제 또 붙고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쉽지 않아요. 엄청난 재벌군은 뭐 아예 뭐 그 정도는 막 떠안고 그냥 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아연이나 영풍이란 사이즈 회사들은 그럴 사이즈 회사가 못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회사는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는 옛날부터 그냥 보세요. 이건 제가 매니저 생활 하기 전부터 있던 회사예요. 고려아연은요 정말로 기관들이 나는 회사였어요. 영풍이나 이쪽은 배당 보고 그냥 하는 회사였지 뭘 좋아서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없던 회사인데 보세요. 20년이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건 안 터져요 또 이렇게는. 아닌 주식은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거지 진짜 이렇게 아닌 게 너무 확실한 답을 주는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전 이거 바보짓 같아요. 너무 확실한 바보짓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컨벤션 센터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회사는 여러분들 바이오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하면 이거 뭐지? 할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03년도에 생겼어요. 2003년도에 생길 때는요. 얘네가 휴먼 티슈 코리아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워낙 뭘로 유명한 회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면 이 회사 그래 들어도 본 것 같은데? 라고 할 텐데요. 이 회사는 히알루론산 필러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코스메틱이나 메디컬 제품까지도 다 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필러예요 무조건. 그냥 뭐 바이오 플러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필러.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사 초기에는요 얘네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애들이 그래도 좀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회사에 있어요. 아까 제가 메디컬 제품도 만들고 코스메틱도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ODM을 했습니다. OEM, ODM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워낙 저가 제품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저가 제품들은 여러분 좀 기술력이 딸려도 돼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싼 것은 우리가 싼 맛에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ODM을 좀 해주다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와요. 근데 그 이상에서 얘네들이 회사가 더 커지려면 수익성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잘 안 따라요. 그러다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작년부터 이 유통구조는 이제 저가 ODM에서 고가 대형 ODM 이런 걸로 바꾸면서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또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PB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PB 상품. 이 PB 상품 왜 만드는지 아시죠? 특히나 요즘 PB 상품이 엄청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대형마트에서? 왜냐하면 지금 불경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B 상품이라 그래서 물건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자기네가 자기네 네임으로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좀 더 단순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형마트도 가격이 더 싸지만 이 PB 상품을 팔면 팔수록 이득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마인드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유통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출이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필러에서 수출 쪽을 많이 하는데요. 이 회사가 워낙은 그 수출 비중이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 이 정도요. 작년인가 거기서 한 50%까지 올라왔고요. 후년에는 얘네가 수출 비중이 거의 70%대까지 치고 나가요. 그래서 수출을 점점 많이 늘리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 회사의 65%가 이 필러에서 매출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디컬이라고 그랬죠.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메디컬 이게 한 10% 내외 10% 정도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코스메틱 화장품 쪽 5에서 한 10% 사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머지 상품 판매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이런 게 또 한 15% 정도 나오는데 구조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얘네는 그냥 필러야. 무조건. 그러니까 필러에서 성공을 하냐 못하냐 얘네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는 내수하고 수출 비율을 따지면요. 내수가 한 3 정도 되는데 수출이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출을 훨씬 많이 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좀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65%를 차지하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러라 그랬죠? 필러 받는 분들 왜 맞아요? 주름 생기면 맞잖아요. 주름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림은 참 못 그려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입인데 여기 인중 여기 이런데 요즘은 뭐 콜라겐 넣어서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요게 필러를 채워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인중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주름 개선용이에요. 주름 개선용. 그럼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기술은 있다 그랬잖아요. MDM인가요? MDM 테크놀로지인가 그래요. 이름이.
저도 솔직하게 이걸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 뭐 기술 이거 하는 거 들어가서 보면요, 야 이거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점탄성인가 뭐 이걸 뭐 조절하고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러더라고요. MDM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로 얘네들이 어쨌거나 이게 좀 잘 먹히긴 해요. 요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어필하는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필러 시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톡스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회사들이 몇 회사가 많이 먹어요. 보톡스 할 때도 얘기했죠.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엘러간이었죠. 엘러간. 여기도 엘러간이 들어갑니다. 엘러간하고요, 머츠, 뭐 갈더마 이런 회사들 몇 회사 있거든요.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회사예요. 필러는 보톡스하고 회사가 이렇게 겹치는 회사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요번에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빨가벗긴 세계사. 거기에서도 요번에 뭐 전쟁에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만든 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가장 강한 독, 보톡스. 이 보톡스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균주를 함부로 못 다루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필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규제나 여러 가지가 훨씬 보톡스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톡스는요 몇 나라 못합니다. 균을 만들어내거나 이 균주 이게 굉장히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이거 균주 관리 못했다가 난리 나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그렇게 막 여러 회사들이 많은 나라들이 못해요. 근데 필러는 어느 정도만 하면 진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리하게 이 필러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냐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약 한 100개 기업이 돼요. 그리고 제품도 약 7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 보톡스는 그렇게까지 뭐 얘네에 비하면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필러는 진짜 박 터지는 시장이에요. 거의 이건 레드오션이에요. 100개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이거 말다 했지.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했잖아 뭐 엘러간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러면 이 필러가 어떻겠어요? 진짜 힘든 구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가요? 그때 얘네들이 글로벌하게 필러 시장에서 주요 업체를 선정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대형 회사들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의 기술이 있단 소리예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같이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까 그 매출에서 제가 한 10% 약간 남짓 차지하는 게 그 메디컬 쪽 얘기했잖아요. 방광염 치료제하고 유착 방지제 같은 거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아까 제가 필러가 주름 개선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름 개선용하고 미백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코스메틱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었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코로나 때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죠. 이것도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넌센스예요. 음성이라는 도시 아세요? 충북 음성?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 환자가 없었다며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북 음성에 얘네들이 공장을 올해 일본기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얘네들 필러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필러. 이거를 얘네들이 연간 얘네들 생산하는 게 지금 4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충북 음성 공장이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연간 4천만 개가 나옵니다. 10배가 늘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의 사이즈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얘네가 진짜 완전히 돼서 나올 때 그때 되면 얘네들의 생산 능력이 틀려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회사도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얘네들이 좀 지켜볼 게 있어요. 노버디스크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 노버디스크. 거기 비만 치료제 싹센단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비만 치료 은근만 헷갈려. 근데 얘네들이 이게 작년인가에 특허가 만료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제네릭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나 만료된 회사들 거는 이제 제네릭이라 해서 하면 값이 확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큰 제약사면 또 몰라도 얘네가 뭐 바이오플러스가 엄청난 큰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올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 이 회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앞으로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아직 이거 몇 년 남았는데 뭐니 해도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죠, 위고비. 근데 위고비에서 여러분들 그 마이코니들이라 그래가지고 패치형, 그게 2028년도인가에 만료가 돼요, 특허가. 근데 얘네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마이크론 니들 이걸 개발 중이에요. 근데 아직 이건 좀 시간이 남았잖아. 아직도 3년 남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CB 물량이 있습니다. 얘네 이 CB 물량이 약 600억이 터질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 얘네 지금 7,660원이죠. 얘네 전환 가격이 6,55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냐면 6,550원의 채권을,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6,650원에 이 가격이잖아요. 여기에서 주식을 전환한 꼴이 돼.
그럼 뭐가 돼? 이게 이득이 되지. 지금 팔면 이만큼. 근데 얘네가 이게 6,550원에 전환가가 달린 게 600억 시비가 있어요. 근데 만기가 언제부터 이게 전환할 수 있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7월 31일인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때까지 많이 오르면 전환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근데 만약에 그때 밑으로 빠져. 그러면 전환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전환가액 조정하는 거 아시죠? 이게 CB 물량이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곧 이제 7월 말부터 이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차트상 보면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외국인도 조금 사고 뭐 막 이러는데 이거 외국인 사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고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올라가서 만약에 전환가에 툭 하고 터지면은 그러면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 메일로도 두세 분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글쎄요, 웬만하면은 그냥 일단은 빨리빨리 먹으셨으면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물탈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당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컨벤션 센터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였죠. 다음 주에 이제 수도권에서 드디어 또 합니다. 수원에서 첫 수도권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와서 꼭 잘 들으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 그때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부산강에서도 아마 해드렸어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걸 해드릴 거니까요. 아마 들으셨던 분들 진짜 제가 약속 지켰다는 거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은 저도 못 봤고요. 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바로 JLK라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이슈 한번 대해가지고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AI 영상 의료 솔루션 회사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AI가 결국 뭐예요? 뭐 임상 데이터 이런 거 분석해서 이 사람의 뭐 질병이 어떻고 질병 예방을 하려면 어떻고 그 예후는 어떨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I가 의학 솔루션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몇 회사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런 업체예요. 얘네가 다른 데들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얘네는 주력이 틀립니다. 주력 분야가. 얘네는 주력 분야가요. 얘네가 하는 게 메디허브 스트로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뇌졸중에 아주 전념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뇌졸중. 이 뇌졸중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조기 진단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든타임 말하잖아요. 이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마비가 되고 완전히 뭐 식물인간도 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히나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할 때 AI로 뭐예요? 빨리 진단하고 판독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거 왜냐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진짜로 AI 영상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쓰일 분야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나 제가 왜 뇌졸중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한다면 그 다른 방송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업이 워낙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하고 진짜 쓰러지는 선배들도 있고 막 이랬어요. 예전에도 기관 매니저 생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들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뇌졸중을 풍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풍 맞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풍 맞아서 이렇게 되면 손이나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냐면 그걸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아지려면. 근데 그걸 하시는 걸 봤어요. 참 그분 생긴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이런 머리 많이 쓰는 직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느낌이. 그걸 보면서 저도 야, 나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빵 터져서 뇌졸중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전 진짜 매일 하면서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뇌졸중에 대해서 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전 그래서 AI가 나왔을 때 이 뇌졸중 쪽의 이 부분은 전 굉장히 아주 깊게 봤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요. 이 뇌졸중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2위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일 진화는 뇌졸중이 사망원인 1위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뇌졸중은 제가 골든타임 얘기했던 이유가 그냥 빵 터지고 빨리 못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사망하세요. 그래서 이 뇌졸중이라는 게 실은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메디허브 스트로크라는 거는요, 얘네 주력 제품은요, 뇌졸중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퇴원한 다음에 그 재활까지 이걸 모두 전 주기에 활용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솔루션이에요. 이게 제가 뇌졸중에 얘네들을 특화시켰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입원 치료 이걸 어떻게 재활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뭘 하는 것까지 다 완전히 원스톱으로
이거를 하는 세계 최초의 이 솔루션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쪽 관련 솔루션은 아마 얘네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막 대단히 막 이렇게 뭐가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얘네들 매출이 지금 1년에 한 10억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를 그렇게 제대로 아직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회사는 아니라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올해 1월에 얘네들이 이 AI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얘네가 비급여를 획득했습니다. 이 뇌졸중이 워낙 중요한 거래가지고. 그리고 총 지금 210개 병원에 이 솔루션을 깔았어요. 근데 왜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왔지? 왜 매출 아직까지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영상 AI 솔루션 이쪽은요 깐다고 해서 바로 되지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현실에 잘 적용을 시켜서 쓸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 1,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의료 대란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쓸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의사들도 모자른 판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지금 뭘 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의하고 전공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당연히 안 나오죠. 이건 만약에 의료 분업만 아니었으면 얘네들은 매출 벌써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얘네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서 얘네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왜 해외로 돌렸냐면 얘네가 그래서 해외 법인을 세웠는데요. 미국하고 일본에다 세웠습니다. 미국이 이쪽 관련된 1위고요. 일본이 그 의료 이쪽으로 해서 한 3위 정도를 일본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이쪽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미국이 의료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인 거 아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1년에 CT하고 MRI를 몇 건을 찍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잽도 안 돼요. 얘네들이 1년에 미국 애들이 MRI나 CT를 찍는 게 1억 2천 건이랍니다. 1억 2천만 건.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AI로 만약에 이걸로 해서 스캔을 하잖아요. AI 스캔당 진료비, 얘네들 미국은 여러분들 진료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된 나라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인 거 아시죠?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저기 오바마 때는 한국 의료보험 이 체계 배워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세계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 해고 당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해고를 당하면 보험이 안 돼요. 그때 뭐 우리나라 뭐 어떤 교포가 뭐 미국에서 뭐 보험 안 돼가지고 간단한 감기 치료 받았는데 진료비 얼마나 나온 거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감기 하면 뭐예요? 4,000원 내고 병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약국 가서 한 6, 7,000원 내고 약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감기를 보험 없이 미국에서 진료를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얘네가 이 AI 스캔당 한국 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냐면 80배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외국만 나가면 얘네는 대박 나는 장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규모가요. 우리나라 대비 몇 배인지 아십니까? 800배입니다. 800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얘네들의 진짜 핵심 성장 포인트예요. 근데 얘네가 이게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일본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본도 세계 3위 시장이라 그랬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인구 100만 명당 MRI 이거 어느 정도 퍼져 있냐 이걸 하거든요. 일본이 미국보다 MRI가 인구 100만 명당 MRI 퍼져 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고령화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상 AI 솔루션, 그러니까 MRI 이런 거 판독할 때 굉장히 얘네가 이게 정확도를 더 높여주면서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고. 근데 MRI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좋겠죠. 근데 얘네들이 일본의 해외 법인을 차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매출이 올해 추워지는 4분기 내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단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계속. 얘네들 이런가 보다 그냥 그래 끝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 혼자 김치국 마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딜레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어떤 이런 시스템 경영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진짜로 얘네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얘네들 의료기관들이 쓰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네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직 매출로 직접 이어진 건 아니에요. 얘네들의 계획이에요. 4분기부터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게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체크 안 하고 무조건 어떤 거 좋게 얘기하자? 그럼 그냥 무조건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 모멘텀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영상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AI에서도 진짜 제일 빨리 성장하면서 제일 빨리 돈 되는 분야가 이 영상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뻥튀기들이 들어가요. 아무리 성장성이 돼도. 근데 대신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왜? 영상 AI라는 부분은 AI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돈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안 키울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뽑았는데 뭐라고 뽑았어요? 2030년인가요? 되면은 의사가 몇 명이 모자라요? 7,600명이 모자르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 판독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한 3,7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판독 응급 전문의 있잖아요. 그건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밖에 안 된대요. 전국에 10명. 각 도에 하나씩 해도 모자라. 얼마나 없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보완하려면 이 의료 AI 솔루션 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은 클 수밖에 없는 분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를 알면 뭐예요? 이게 진짜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 아니야.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 진짜 되네. 아 그러고 나서 많이 조정이 받고 흘렀네. 그럼 아 이제 나중에 가능성이 생기겠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유비무환이잖아요. 뭐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유비무환 아니야. 그 유비무환 사자성어로 맨날 뭐 시험 볼 때 유비무환 그거 맞추면 뭐 할 거야. 실전엔 하나도 못 쓰는데. 그래서 JLK 갖고 계신 분들 상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보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여집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보는 분들은 봐주시니까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자꾸 저도 모르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또 좋은 어떻게 보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또 한 주가 흘러갔고요. 또 새로운 한 주는 기다리겠죠. 이제 진짜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은 아시죠? 예, 계절 마음껏 즐기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